65세 김미선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8개월이 지난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 김태호의 빈자리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매일 아침 빈 침대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현실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25평 연립주택의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먹는 식사는 무미건조했고, 남편이 즐겨 듣던 라디오의 트로트 음악만이 집안의 적막함을 달래줄 뿐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혼자 웃고 혼자 울어야 하는 일상이 반복되었고, 밤이면 남편의 옷가지를 정리하다가도 문득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황소영은 결혼 초기만 해도 정말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어머님 안녕하세요, 소영이라고 불러주세요 라며 밝은 미소를 지었고, 자연스럽게 미선의 팔짱을 끼며 친근함을 표현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시어머니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존중했으며, 어머님 말씀이 옳으세요 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치며 성심껏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특히 첫 설날에는 어머님, 제가 아직 서툴러서 잘못하는 게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라며 정중하게 말했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손자 현우를 맡길 때도 소영의 태도는 완벽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현우가 할머니를 제일 좋아해요 라며 정성스럽게 이유식과 기저귀를 준비해서 가져다 주었고, 퇴근 후에는 반드시 오늘 현우 어떻게 지냈나요? 말썽은 부리지 않았죠? 라며 세심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미선이 몸이 불편할 때면 종합 비타민과 홍삼을 사다 주며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라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고, 심지어 김치가 떨어지면 직접 담가서 가져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아들 성우 역시 어릴 때부터 모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학원에서 돌아오면 항상 엄마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라며 미선의 품에 안겼고, 시험을 잘 봤을 때는 엄마 덕분이에요 라며 고마워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도 반항기 한 번 없이 엄마 말씀이 맞아요 라며 순종적이었고, 방학 때면 엄마 심심하시죠? 같이 마트 갈까요? 라며 장보기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대학 진학 후에도 한 달에 2번은 집에 들러 안부를 묻고 용돈을 드리며 효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성우는 변함없이 효성스러웠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과 함께 방문해서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아버지는 약 잘 드세요? 라며 세심하게 챙겼고, 명절이 아니어도 갑자기 엄마 보고 싶어서요 라며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플 때는 병원 동행은 물론 의료진과의 상담에도 적극 참여했고, 부모님이 제일 소중해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김태호가 세상을 떠난 후 가족들의 태도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성우의 안부 전화는 여전했지만 점점 형식적이 되어갔고, 예전처럼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든든해요 라던 따뜻함 대신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많아서라며 방문을 미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전화통화 시간도 예전에 30분에서 10분, 5분으로 점점 짧아졌고, 통화 중에도 회사에서 연락 왔네요 같은 핑계로 급히 끊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소영의 변화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어머님 어떻게 지내세요? 라며 관심을 표현하던 목소리에서 빨리 통화를 마치고 싶다는 기색이 역력했고, 네 하며 건성으로 대답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도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할게요 라며 전처럼 정성스럽지 않았고, 현우를 맡기는 일도 어머님 괜찮으시죠? 라고 물어보기는 하지만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급히 아이를 맡기고 가버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성우가 점점 아내의 의견에 따르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소영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 그래도 엄마 입장을 생각해야지라며 어머니 편을 들던 성우가 이제는 소영이 말이 맞는 것 같아라며 아내의 편에 서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미선이 몸이 아프다고 하면 예전처럼 즉시 달려오지 않고
엄마 약국에서 약 드시고 며칠 더 보세요라고 말하거나 소영이가 바빠서 당분간은 힘들 것 같다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은 남편의 100일째를 지내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소영이 홀로 찾아왔는데 차 한 잔을 마시며 안부를 묻던 중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아버님 연금이나 보험 정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복잡한 절차들이 많을 텐데 저희가 도움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라며 직설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꺼냈습니다. 미선이 아직 정확하게 계산해보지는 않았지만 4천만 원 정도 될 것 같다고 답하자 소영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적다는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고 이어서 그럼 이 집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님 명의였나요? 라고 더욱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미선이 이 집은 전세야. 전세금 5천만 원이라고 대답하자 소영의 얼굴에는 명백한 실망감이 드러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세금까지 합쳐도 라며 중얼거리는 그 순간 미선은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가족이 단순한 계산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미선은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남편의 마지막 당부를 떠올렸습니다.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하며 힘겹게 내뱉었던 그 말들이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미선아, 자식이라고 해서 다 믿지는 마라. 특히 돈 문제에서는 사람이 변한다. 내가 없어도 너 혼자 잘 살 수 있을 만큼은 준비해뒀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당시에는 남편이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한다고 여겼지만 소영의 계산적인 눈빛을 본 순간 그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의 진심을 정확히 확인해 보기로 결심한 미선은 치매 초기 증상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경미한 건망증부터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성호가 엄마,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과 정기검진 예약 기억하세요? 화요일 오전 10시라고 했잖아요 라고 물으면 미선은 잠시 멈칫하며 지난주에 무슨 얘기? 잘 기억이 안 나네. 나이가 드니까 깜빡깜빡 하는구나 라며 자연스럽게 혼란스러워하는 척했습니다. 평소 완벽하게 기억하던 약속들도 언제 그런 얘기했지. 정말 미안하다라며 까먹는 연기를 했고 성호는 처음에는 엄마가 요즘 피곤하셨나 보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일상적인 행동에서도 작은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능숙하게 다뤄왔던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갑자기 잊어버린 척하며 이 버튼이 뭐였더라?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평소 즐겨 끓이던 미역국을 만들다가도 중간에 어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지? 무슨 요리를 하려고 했더라? 라며 멍하니 서 있는 연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소영은 처음에는 어머님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라며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에서는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미선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연기는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루에 3번씩 반복하거나 방금 전에 한 말을 10분 후에 또 하는 식으로 단기 기억 상실 증상을 보였습니다. 성호야, 오늘 며칠이지? 라고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도 1시간 후에 또 오늘이 며칠이라고 했지? 라며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손자 현우의 나이도 우리 현우가 몇 살이더라? 5살, 6살 라며 헷갈려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우가 직접 할머니, 저 7살이에요. 라고 말해도 아, 그래? 할머니가 깜빡했구나 라며 미안해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은행에서 통장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척할 때였습니다. 평소 수십 년간 사용해오던 남편의 생일 조합인 비밀번호를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라며 당황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본인 확인을 위해 다른 방법으로 라고 설명할 때도 아, 이런 일이 생기네. 머리가 너무 안 돌아가나 봐 라며 자연스럽게 치매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성호와 소영이 거실에서 속삭이며 대화하는 소리가 방문 틈새로 들렸습니다.
여보, 엄마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요즘 같은 말 계속 반복하시고, 소영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나자 소영의 태도 변화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미선이 소영아, 아까 뭐라고 했지? 라며 같은 질문을 3번째 반복하거나, 방금 전에 한 말을 다시 할 때마다 소영의 눈썹이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을 미선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답하는 소영의 목소리에는 참을성의 한계에 다다른 듯한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괜찮으세요. 천천히 기억해 보세요 라며 인내심을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소영이 성우에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여보,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우리도 힘들어져.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 현우가 할머니 보고 무서워하기 시작했어. 이런 대화들을 우연히 듣게 된 미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가족들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영이 밝은 표정으로 여행 팸플릿들을 가득 안고 왔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태국 푸켓, 베트남 다낭,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 화려한 리조트 사진들이 가득한 팸플릿을 거실 테이블에 펼쳐놓으며 아버님 보험금으로 가족 여행 한번 제대로 떠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6주 정도 동남아에서 지내보는 거예요. 현우 견문도 넓힐 겸해서요. 소영의 얼굴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고 이미 머릿속으로는 여행 계획을 다 세워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어머님은 어떻게 하죠? 라고 조심스럽게 묻는 성우에게 소영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냉정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 상태로는 장거리 여행은 힘드실 것 같아요. 비행기도 오래 타야 하고, 날씨도 다르고,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듯 요양원 안내 자료를 꺼내 보였습니다. 제가 알아본 곳인데, 여기는 시설도 정말 현대적이고 의료진도 전문적이래요. 특히 치매 케어 프로그램이 정말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선은 그 순간 자신이 완전히 짐이 되어버렸음을,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연기가 그들의 진심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소영은 평소보다 일찍 미선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도 화창하고 공기도 좋으니까 나들이 좀 할까요? 라며 밝은 표정으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계산된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이미 소영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치매 환자 연기를 계속하며 어디 가는 거야? 나 지금 뭐 하고 있었더라? 라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행복한 노후 요양원이라는 파란색 간판이 걸린 깔끔한 6층 건물 앞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리며 소영은 여기 시설이 정말 좋다고 소문났어요. 한번 구경해봐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미선은 이미 이곳이 자신의 마지막 목적지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미선에게는 감옥의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1층 상담실에서 40대 중반의 사무장이 반겨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로 연락 주신 분이시죠? 시설 구경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소영은 미리 준비된 자료들을 꺼내며 전문가처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같은 말씀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시고 방금 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하세요. 때로는 저희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고요.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미선은 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여기가 어디야? 우리 집 어디 있지? 라고 중얼거렸고 다른 입소자들을 보며 저 사람들은 누구야? 라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무장은 초기 치매 환자분들이 보이시는 전형적인 반응이에요.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드리겠습니다. 라며 전문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층 입소자 거실에서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고, 다른 할머니는 간병사가 다가가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미선은 자신의 암울한 미래를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오히려 시설이 정말 깔끔하네요. 입소자분들도 깨끗하게 관리받고 계시고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개인실을 둘러볼 때 사무장은 월 이용료는 200만 원이고 보증금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의료비는 별도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부담이 크지 않을 겁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영은 즉석에서 계산기를 꺼내며 남편분 보험금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겠네요 라며 경제적 타당성부터 검토했습니다. 미선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단순한 지출 항목으로 전락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소영이 대형 캐리어 2개를 끌고 왔습니다. 어머님 옷가지랑 필요한 것들 정리해 드릴게요. 40년 넘게 사용해온 물건들을 무자비하게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필요 없겠고 이것도 요양원에서 안 쓸 것 같은데 라며 미선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가차없이 버리는 더미에 던져 넣었습니다. 남편의 면도기,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들, 명절 때마다 사용하던 예쁜 그릇들까지도 어차피 쓰실 일 없으니까 라는 이유로 정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도래했습니다. 미선은 요양원 현관 앞에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소영이 다른 짐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사무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잠시 계시면서 체계적으로 관리받으시는 게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안심이 되고요. 그 말투에는 미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골치 아픈 일을 처리했다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성호는 운전석에 앉은 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엔진을 끄지도 않은 채 재촉하듯이 빨리 처리하고 와. 공항 시간 맞춰야 해라고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작별 인사라고는 몸 건강하게 지내세요라는 형식적인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떠나가는 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선은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에 그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되돌려 주겠다고. 요양원에서 미선은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치매 연기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간병사들이 어머님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시네요 라며 신기해할 정도로 명료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치매 증상이 갑자기 호전되었다고 여긴 의료진은 간혹 환경 변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인지 능력이 향상되는 경우가 있다며 의학적 설명을 붙였지만 미선은 속으로 피식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미리 연락해둔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예전에 상담받았던 김미선입니다. 남편이 준비해둔 서류들 가지고 법무법인으로 가겠습니다. 남편 김태호가 생전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라며 미리 정리해둔 모든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 서류 뭉치 안에는 미선조차 몰랐던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성우 가족이 거주하던 25평 연립주택은 처음부터 미선의 명의였던 것입니다. 남편 김태호가 집을 구입할 당시부터 자식들을 너무 믿지 말라는 신념으로 아내 명의로 등기해 둔 것이었습니다. 또한 4천만 원의 보험금 수익권 역시 미선에게 있었고 남편이 직장에서 적립해 둔 퇴직연금 2천만 원까지 모두 아내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남편분이 정말 신중하게 준비해 두셨네요. 모든 서류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라며 감탄했습니다. 미선은 또한 미국에 있는 딸 은정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은정아, 엄마야,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는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은정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수술 받으실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은정은 즉시 내일 바로 송금할게요. 엄마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나머지는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라며 흔쾌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냉담하다고 생각했던 딸이 사실은 가장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수 계획은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미선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연립주택을 시세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좋은 조건 덕분에 일주일 만에 구매자가 나타났고 계약금 1천만 원을 받고 한 달 후 잔금 처리 및 입주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사업체와도 미리 연락하여 성우 가족의 개인 물품들을 모두 정리해서 내보내는 작업을 예약했습니다. 6주 후 성우 가족이 동남아시아에서 황갈색으로 그을린 얼굴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직면한 것은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집으로 향하는 길. 소영은 6주 동안 정말 꿈 같았어. 푸켓 리조트는 진짜 천국이었다니까 라며 여전히 여행의 여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현우도 엄마, 다시 가고 싶어요. 수영장이 너무 좋았어요 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우는 이번 여행으로 우리 가족 정말 많이 친해진 것 같아.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여행 다니자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같던 연립주택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집 앞에 커다란 대형 이사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낯선 이사업체 직원들이 그들의 생활용품들을 차근차근 차량에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평소 아끼던 브랜드 소파, 성우의 골프 용품들, 현우의 장난감 상자들까지 모든 것이 박스에 포장되어 트럭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실례합니다. 뭐 하시는 건가요? 라며 소영이 황급히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행용 캐리어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이사업체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 우리 집인데 왜 우리 물건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시킨 거예요? 이사업체 직원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성우 씨 댁 맞으시죠? 집주인분이 요청하신 작업입니다. 새 입주자가 내일 들어온다고 하셔서 오늘까지 모든 짐을 빼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서명도 있고 계약금도 이미 지급받았습니다. 성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약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어머니 김미선의 이름과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집은 제 명의인데요.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우리 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사업체 직원은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집주인 분께서 등기부등본까지 준비해 주셨는데요. 처음부터 김미선 씨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그 순간 성우와 소영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6주 동안의 달콤한 꿈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우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그들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치매 증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명료하고 확고한 음성이었습니다. 응. 성우야, 여행 잘 다녀왔니? 평상시와 다름없는 맑은 목소리에 성우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엄마, 지금 집에 이사업체가 와서 우리 짐을 다 빼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집 팔았어. 새 주인이 내일 입주해야 하거든. 미선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엄마, 이 집은 제 명이라고요. 성우가 거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원래부터 내 명이었어. 너희가 모르고 살았을 뿐이야. 미선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냉정함 그 자체였습니다. 소영이 전화기를 빼앗으며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주 동안 어머님 걱정하면서 요양원비까지 냈는데, 요양원비? 미선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언제 요양원비 내달라고 했니? 내 돈으로 충분히 낼 수 있어. 보험금도 퇴직금도 다 내 명이거든. 그때 미국에서 급히 귀국한 은정이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고 24시간 만에 비행기를 타고 온 것이었습니다. 성우는 누나를 보자마자 누나, 엄마가 이상해졌어요. 우리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해요. 라며 하소연했습니다.
은정은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한 후 성호에게 말했습니다. 성호야, 엄마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 오히려 너희가 이상한 거야. 그리고는 지난 6주 동안 어머니로부터 들은 모든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치매 연기부터 시작해서 소영의 계산적인 태도, 요양원에 버려진 상황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6주 동안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라며 은정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한 번도 안부 인사하지 않고 떠났다면서요. 요양원에 혼자 버려두고 말이에요. 성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 그게 아니에요. 엄마가 정말 치매 증상이 있었어요. 같은 말 계속 반복하시고, 비밀번호도 잊어버리시고, 은정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엄마 전화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서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뭔가 연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역시 진짜 딸에게는 연기가 통하지 않더라고요. 이사 작업은 계속되었고, 성호 가족은 임시로 모텔에 짐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6주간의 호화 여행으로 지출한 돈, 요양원비, 갑작스러운 이사 비용까지 더해져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월세 80만 원의 12평 원룸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미선은 집 매매로 얻은 자금으로 고급 실버타운의 넓은 아파트를 구입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요가 클래스에 참여하고 오후에는 수채화 수업을 들었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이 드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라며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정과는 매일 저녁 영상통화를 하며 진정한 모녀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멀리 있다고 핑계대고 자주 연락 안 드린 거. 아니야. 은정아, 너는 멀리 있어도 항상 나를 걱정해줬잖아. 그게 진짜 효도인 것 같다. 다만 손자 현우만은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가끔 실버타운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새 집은 너무 좁아서 답답해요. 미선은 현우만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 가끔 만나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현우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자주 놀러와. 성호는 뒤늦은 후회에 잠겨 살고 있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아내와 아이와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매일 실감했습니다. 그때 엄마 말씀 좀 더 잘 들어드릴 걸. 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의 참된 의미와 노인을 대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경제적 이익 앞에서 변질되는 인간관계의 실상을 드러내면서도 참된 사랑은 거리와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65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되찾을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